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2025년 대비 이제 무역실무 기본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먼저 이제 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제 소개 먼저 하면은 저는 이제 그 2013년도에 과세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4년도니까 일을 한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거의 합격한 이후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오면서 한 3, 4년 전에는 이제 관세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뭐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등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관세법인 대표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현업에 있으면서 강의를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업에서 일하면서 봤던 다양한 무역 업체들의 유형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좀 기본 이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1차를 패스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2차 공부를 조금 이제 해보신 분, 혹은 이제 시작하신 분들 다 다양하실 텐데, 일단은 이 강의의 초점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지라도 조금 이제 기본적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조금 더 풀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제 또 용어들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더라도 이미 내가 좀 공부를 오래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다시 들으시더라도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관세사 2차 시험이죠. 그래서 뭐 설명회 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안내 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첫 강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무역실무는 말 그대로 무역실무지만 이 무역실무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법규라고 하는 걸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론이랑 법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이제 이미 지금 시작할 때부터 머릿속에 이 책 한 권은 지금 어때요? 법규랑 이론을 하나로 묶어놨죠. 그렇다는 건 그러면은 2차의 무역실무는 이 한 권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될까라고 생각이 들겠죠. 물론 그래요. 이 머릿속에 이 책 페이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 넘어간다라는 경지에 다르면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면 차라리 할만해요. 이 한 권 그냥 붙잡고 하면 되는데 요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법과 그 다음에 또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하고 대외외환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사실 다른 법이에요.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무역실무 이론 플러스 법규에 나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지만 2차의 네 번째 과목을 내가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차 과목의 앞에 있는 세 가지 과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뭐 관세법, 2교시 HS, 관세평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이런 거는 결국에 뭐에 근거한 거냐면 다 법에 근거한 거예요. 무슨 법? 우리나라에 있는 법. 그 말은 뭐냐면 무역거래를 해요. 두 당사자가 무역거래를 할 때에는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기본적인 바탕이지만 그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강행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강행 법규 등을 지켜야만 하는데, 당연히 통관의 전선에 있는 관세선을 이제 중간에서 우리가 세관과 그 다음에 업체들 사이에서 신고라고 하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당연히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국내 강행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 이외에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규는 뭐겠어요?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강행법이 아니죠. 왜? 국가와 국가, 서로 다른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무역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법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국제적인 서로 다른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 간을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규칙, 그리고 협약, 이런 것들을 가입한 국가들 간에 이제 지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우르는 데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역과 관련된 강행법은 관세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대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과목에 넣어야 하느냐를 고민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 무역실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사 시험이 2010년에 이제 대폭적인 개정이 한번 되었죠.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들이 1차의 객관식에 있던 것들이 이 시점부터 2차 과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객관식 문제에 대비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법에 있는 내용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에 비해서 이 4교시라고 하는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어려워해요. 왜? 일단 요쯤에서는 이 강의를 들어요. 우리가 지금 4월이죠. 4월, 5월, 6월까지는 제가 이 이론 파트, 다시 말해서 이 교재의 전반부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법규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무역실무 되게 쉬워요. 머릿속에 그려지고 뭐 마치 강의 안 듣고 내가 이론만 읽어봐도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것들을 이제 점점 내용들을 이제 넓혀나가고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살짝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법규에 가서 갑자기 또 막막해져요. 그런데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면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까지 했을 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무역실무 우리가 기출문제, 그간 10년의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요. 문제가, 관세사 시험 왜 합격하기 어려울까? 사실 아마 한번 쓱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의 난이도는 만약에 상, 중, 하가 있다면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다. 보통 중 또는 중하 차원의 문제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론이든 법규이든 관련 법에서 어떤 단순히 내가 암기했다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용이 일단 많아. 그래서 주어진 시간 대비 1년이라는 시간이 1년이면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이거 지금 한번 이것만 스케줄 쫙 잡아봐도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론 강의를 다 들었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되면 이제 법규 강의 제가 들어가겠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 또 한 달간에 걸쳐서 9월, 12월 걸쳐서 대외나 외국환의 진도가 쭉 나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범위만 강의하고 내가 듣는,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반년이 걸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때요? 강의를 들으면 듣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듣고 책 덮으면 금방 날아가요. 무역 실무만 들으면 할만한데 우리에게는 2차도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1차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에 명확하게 심어둬야 되는 건 뭐냐면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4월에서 6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그냥 책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에 가기 전에 최소한 이론에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가면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 그렇다는 건 강의를 들으시고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들으시겠지만 듣고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분명히 내가 알아서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 범주, 스케줄을 생각해 두시고 나는 법규 가기 전에 최대한 이론에 몇 회독은 할 거야. 법규 가기 전에 미리 예습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이해했다면 개인 공부 시간에 이거를 반드시 복습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회독수를 많이 가져가야 돼요. 회독수. 이 회독수를 미리미리 쌓아 나가야 나중에 가서 이때 가가지고 이론과 법규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갑자기 또 연말이 오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초가 되네. 그러면서 1차가 다가오네? 그러면서 2차를 갑자기 또 덮고 싶어져요. 1차를 또 다급하게 해. 이런 식으로 쫓기지 말고 좀 이때 마음적인 어떤 심적인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몰입하시고 그리고 이때 회독수를 높인다라는 건데 이때는 뭐냐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실히 공부할 게 많아. 그렇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 듣는 시간 이외에 나 혼자 오늘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시간이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오늘 4시간이 있어. 근데 4시간 안에 내가 이거 4과목을 다 보고 싶다면 4과목이니까 1, 1, 1, 1 이렇게 나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고 다른 과목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무역 실무에는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이제 내용이 많고 그리고 회독수를 높인 다음에 나의 머릿속에서 이 페이지들이 넘어갈 수 있게. 근데 이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게
도대체 몇 회독을 해야 이 머릿속에 넘어가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초반에 최소한 10회독을 하기 전까지는 내용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문장을 머릿속에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잡아가야 되냐면 머릿속에 잊지 않고 암기를 하면서 나의 그 학습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요. 순서를 거쳐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페이지부터 내가 뭐 3페이지까지만 보기로 했어. 주어진 시간에.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까먹어요. 이틀, 3일 있으면 진짜 너무 억울하게도 까먹거든요. 그렇다면 까먹을 거를 염두하시고요. 공부하실 때 목표 자체를 가볍게 해독을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내가 큰 대목차와 중목차 정도만 외우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목차와 중목차가 이 무역의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기만 해도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외우기 시작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그 내용만 외워?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인 목차를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 해독 때는 이렇게 해보는 거죠. 중요한 정의를 외우는 거예요. 그 한 페이지 안에 핵심적인 정의를 일단 외워나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다음 해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차가 있고 정의가 있다? 그럼 정의 이외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외워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의 회독수를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좀 일단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론이랑 법규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지금 뭐 목차가 안 잡히고 체계가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진 않지만 무역실무는요 사실 물론 이 법규는 나중에 또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들어가는 이 이론과 법규라는 내용은요 큰 틀은 이거예요. 그냥 큰 흐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과 이행과 이런 것들에 대한 종료.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성립과 이행과 종료라는 이 절차를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무역계약을 이행한다? 내가 뭐 당근에서 만약에 물건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배송을 할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역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그냥 국가적인 범주만 상이한 국가라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운송과 결제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여기 뭐예요? 리스크가 있어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국내 거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뭐가 훨씬 더 높겠어요? 위험이 훨씬 높아요.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예요? 거리가 장거리야. 그러면 운송 과정 중에 물건이 뭐 분실되거나 파손이 될 리스크, 노출되는 게 높고 결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내가 뭐 국내면은 찾아갈 수 있어. 근데 뭐 인도에 있는 거래처인데 내가 그거 찾아가기 쉽냐고. 그래서 이럴 땐 우리는 뭐예요? 리스크에 대비해요.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내가 물건을 주고 상대방이 대금을 받았을 때 내가 물건을 주고 상대방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무역 거래는 아름답게 끝나는데 문제는 이 종료라는 것도 뭐예요? 꼭 순조롭지만은 않아요. 꼭 순조롭지 않고 무역 거래 과정에서 뭐 품질의 불량이나 이런 식으로 클레임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국가 간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만큼 무역 분쟁도 사실상 심각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뭔가 클레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클레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것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성립 파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뭘 다룰 거냐면 무역이라는 그 자체를 다룰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기본적인 무역 거래. 그래서 무역이라고 국제 물품 매매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그 무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느냐. 무역 계약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면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론도 이렇게 쭉 가고요. 이 흐름의 과정에서요.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이 있을 것이고 결제와 관련된 국제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협약이 있죠. 그리고 무역계약의 어떤 해결 방식 중에 하나로 중재 등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무역계약의 기본적인 법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론과 법규를 내가 머릿속에 다 정리를 했을 때 우리는 과제사 2차 시험의 무역실무 이제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법규라는 것들은 전체적인 범주를 우린 다 다룰 거긴 해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게 뭐냐면 이 결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 UCP 600. 지금 이 용어 생소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뭐 신용장이라고 하는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된 통일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역거래와 관련되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 간의 어떤 법체계가 다르죠. 그러면은 그 당사자들 간의 하나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국제협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제 머릿속에 키워드만 대충 넣어주세요. 어차피 할 거니까. UCP 600, CISG. 요거는 잘 못 들어볼 수는 있지만 아마 요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인커텀즈. 무역학을 전공했다면 인커텀즈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제가 요거 세 가지를 갑자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 개가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3대 법규예요. 3대 법규는 어디에서 3대 법규냐면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관세사 2차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 비중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는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통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합격할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보통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그럼 전체 범위는 이러한데 이 중에서 조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거 좀 중요한지 조금 뭘 봐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시험의 전체 범위가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지금 어떠냐면요. 우리 100점이잖아요. 100점. 관세사 2차 시험 무역 실무는 100점입니다. 그래서 대무역법에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지금 2010년 이후로 매년 빠지지 않고 꼭 나와요. 대무역법 하나 10점이에요. 그리고 외국항거래법 10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20점. 그러면 100점 중에 20점? 20%가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이론과 법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오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뭐 4월, 6월, 7월, 8월 쭉 거쳐서 연말에 가가지고 뭐 답안 작성, 지도반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내년에 뭐예요? 1월부터 6월까지가 모의고사 기간이에요. 그 말은 그 실제 2차 시험장처럼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4과목에 대한 실제 답안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지금이 뭐예요? 지금 24년도 4월이죠. 그러면 지금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시험이 들어가는 6월까지 모의고사를 쭉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채점을 하고 있고 이번 주도 이제 채점을 들어가는데 이 4월이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지를 보면요. 이론 문제? 잘 써요. 법규도 이제 꽤 써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는 공란으로 많이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론 법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왜? 20%인데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너무 이론과 법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얘를 일단 뒷전으로 밀어요. 이거 다 하고 하겠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10점 10점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10점 중에 20점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지금? 이제 80점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무역실무는 30점짜리 2개가 나오고요. 20점짜리가 1개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20점 문제, 30점 문제면 왜 점수 차이가 다르지?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서 일어나? 그게 아니라 난이도와 상관없이요. 30점짜리는 그만큼 써야 되는 사실 내용이 조금 많을 뿐이고요. 20점짜리는 이거에 비해서 써야 될 내용이 적은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치면 이거 뭐예요? 총 3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안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20점짜리 한 문제가 그냥 문장이 하나가 아니라고. 이 안에 뭐가 구성이 되냐면 물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물음. 그래서 20점짜리면 예를 들어서 물음 1, 그 다음에 물음 2.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운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음 1에서는 뭘 물어봐요? 여기 이론에 있는 거.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혹은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죠. 실무적인 부분을 물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기서는 약간 법규 같은 즉 규칙이라든지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전체 범위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시험 문제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교재 진도가 나가는데 이것도 이렇게 내가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나는 기출문제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관세사 시험이 2013년도에 합격하긴 했지만 저도 수험 기간이 그때 거의 2년 6개월 준비를 했었고,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공부 방식,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는데, 그때 저도 그랬어요. 기출문제를 미루게 돼요. 왜냐면 내가 알아야 문제를 봐도 이해하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를 할 때 미리미리 내가 오늘 하면서도 한번 뒤에 넘겨가지고, 우리 교재 맨 뒤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배분하지 않았고 저는 조금 파트별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잠깐만, 기출문제가 어디 있냐면 470페이지 이론의 끝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법규와 이론 중간에 제가 기출문제를 넣어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쭉 무역과 관련된 거, 인커텀즈 관련된 거, CS 관련된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결제를 봤으면은요, 그냥 넘겨가지고 결제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눈에 익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봐야 내가 공부를 할 때 암기의 방향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히 통으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참고해 가면서 감을 조금 익혀 나가시는 게 나중에 가가지고 또 기출문제 별도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물론 이제 이론 법규, 대외 외국어리법 다 끝나면 어떤 시간이 있냐면 이제 답안 작성 지도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강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거는 들을 시간이 없다 하시면 나중에 가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 이 모의고사에서도 다양한 문제 그리고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줘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기도 하니까 일단은 우리는 문제를 조금 많이 보면서 문제를 내가 교재에 있는 내용 안에서 답을 어떻게 쓸지를 한번 좀 고민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이 이제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법규랑 이론 책을 2개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내용을 일부만 편집해가지고 2가지 책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에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가장 앞 페이지에 보면은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까?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론에서 법규에서 대외 배우로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계약이 성립되고 이행되고 종료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부분의 문제가 더 나올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표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교재가 크게 1, 2, 3,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비중이 가장 큰 게 뭐예요? 3편. 3편은 뭐냐면 무역계약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결제와 운송과 보험이라고 하는 파트를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사실상의 출제 비중이 46%. 근데 사실상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부분이 내용이 많기도 해요. 분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출이 된 바도 많겠죠. 그래서 그만큼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무역계약의 성립 부분에서,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무역계약의 종료. 그래서 무역계약의 종료 파트 보면 제 4편은 아무래도 어때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근데 낮다고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출제의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작년에 나왔던 문제 파트에서 또 올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